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막스의 그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뭐 어설프지만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잠깐 오늘은 그때 그걸 정리하다가 그 공산당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론적인 근거, 그걸 갖다가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가, 이것도 좀 남겨놓은 게 좋겠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을 해보고 정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약간 제 스스로도 좀 체계를 갖춰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많이 어설프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겔이죠. 세계의 모든 것은 대립무로 통일로 존재한다. 일종의 뭐 정반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겔이 예를 든 것은 첫째 사랑이죠. 사랑은 뭐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은 어떤 좋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증관계라고 그러죠. 결핍도 느낀다. 그게 즉 말해서 좋아하는 감정, 그 다음에 그 결핍, 그걸로부터 이제 오는 뭐 괴로움, 이런 게 합해가지고 사랑이라 부른다.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 부른 것은 정태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에 딱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삶이라는 것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실은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삶이다. 하나에 계속 움직이고 이제 가는 상황,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해겔은 얘기를 했고, 여기서 해겔은 그걸 정의하는데 근본적인 걸 갖다 절대 정신에서 가져왔죠. 물론 중간에 해겔은 뭐 본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유신론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무신론자이기도 하긴 하는데, 하여간 중세 시대 천년 이상을 지배했던 어떤 기독교리즘, 이것 때문에 아마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뭐 의미에서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크게 아주 내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절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사랑과 삶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약간 그 후대 철학자인 포에르바라는, 이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신의 다름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해결의 생각을 약간 뭉개면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정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물건에서 온다. 그때 마침 이제 아마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활성화되었던 산업 형태가 아마 방직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막스의 친구인 엥겔스, 이 사람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직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은 대학 공부를 안 했죠, 엥겔스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방직 공장 예를 들어가지고 그 포에르바는 뭐 하냐 그러면은, 자, 기계가 들어오고 그 기계 집합에 의해서 공장이 형성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변증법이죠.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도 이제 전번에 소펜하우어하고 뭐 니체하고 정말로 이제 수박 거다기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동양의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유교의 어떤 깊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약간 극단적이었죠. 그 서양의 어떤 그 체계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감히 그것을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죠.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 완전히 지배했던 서양 중세 사회에서 지구가 둥글다든가 지구가 돈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 그때 종교 재판에 의해서 하형도 당하고 뭐 존재할 수가 없었죠. 모든 어떤 철학이라든가
학문의 기본 주류가 기독교리즘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감히 반대하고 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 내뱉지는 못했죠. 물론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주류는 그랬다는 얘기지. 그 주류의 철학자들 중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의 착취, 그 노동자들의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노예와 같은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 사상가들의 철학적인 한계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 동양처럼 정말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부감, 이런 아주 너무 근본적이고 깊은 철학의 사유, 이런 반야신경 같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좀 막스도 그 천재적인 머리로 좀 더 멋있는 사상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반야신경도 그 뭐 대반야의 600권 중에서 추려나와가지고 126자로 축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깊은 뜻은 워낙 이제 뭐 그래 뭐 그때 저는 외계인이 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할 정도인데, 그때 자연계를 보는 눈, 그 뭐 철학이 깊이 이런 건 지금도 감히 누가 그 온전하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오랫동안 그걸 또 뭐 이해해 본다고 공부를 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서양의 철학사, 뭐 막스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 1000년사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자 자체도 그때 어떤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여파,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본가들의 착취, 노동자들이 노예와 다름없는 어떤 생활, 이것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한계사항을 좀 생각의 그 뭐랄까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어젠가 제가 어제 있습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면서 우리 타나 스님의 그 사교회통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몇천 년, 뭐 2000년 가까이를 흘러오면서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그런 게 다 깔려 있죠.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한자 영어를 보거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 그 언어의 단어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 번씩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이제 전문가, 그런 작업은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그런 밑바닥부터 내지는 주변에 그런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이의 어떤 그런 장을 막스가 알았다면은, 조금 눈에 앞에 보이는 노동자들의 참혹함 이런 걸 보면서도, 그 독일에는 천지불인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을 보고, 그걸 우리 공자님은 어떻게 하든 좀 좋은 모습으로 바꿔보려고 70년을 갖다가 그 생애를 소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그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정치에 대해 정리하려고 일을 쓰고 있을 동안에 노자는 보고, 그건 아니야. 천지는 한 인간의 이해나 뭐 어떤 그 도전이나 욕망이나 이게 전혀 관계없이 큰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에 겨워서 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명이고 인간사야라고 정리했던 게 천지불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세상을 비추면은 그 달에 대해서
계곡에서 보는 사람들, 물가에서 보는 사람들, 어디에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보인다는 이런 말씀도 또 불경에는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만약에 우리 막스 같은 이런 천재가 다시 말하지만 동양의 어떤 깊은 사유의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유물론적 변증법에 갇히지 않고, 제 생각에는 막스가 원래 23살에 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으니까 알고는 있었지. 그 사유의 어떤 그 넓은 폭이 굉장히 넓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아픔을 갖다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 시각을 일부러 좁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갖다가 시대에 맞는 어떤 철학적 주의 그 사유의 주로 만들려고 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좀 더 멋있는, 그 천재가 멋있는 사유의 세계를 펼쳤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것도 또 제 어설픈 생각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때 그 막스가 봤던 그 시대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 보려는 그 스스로 좁은 카테고리를 만들어갖고 하려고 했던, 이걸 갖다가 백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막스의 의도돼서 좋게 형성된 그 사유를 직접 우리 땅에다 지금 뭐 이렇게 접목해 보려고 움직였던 사람들, 지금도 움직이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거의 탈출했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지만 그걸 자기들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용하려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